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브옵스 핵심 개념들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막 데브옵스 시작하셨거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공유받은 그 자주 묻는 질문 답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좋은 자료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S3 접근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IAM, 테라폼, 엔시브, 그리고 CDN까지 이 기술들의 핵심 원리,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실제적인 중요성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아는 걸 넘어서 왜 써야 하는지 그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S3 버킷 접근 문제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겪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종종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S3 버킷 정책에는 분명히 허용 규칙만 딱 설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모든 접근이 차단되는 거예요. 명시적인 거부, 디나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문제죠. 버킷 정책만 보면 멀쩡한데 접근이 막힌다. 이럴 때 그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게 바로 버킷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아, 우선순위요? 네. 그러니까 버킷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어딘가에서 짱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지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첫째는 IAM 정책입니다. 그 접근을 시도하는 사용자나 아니면 역할 롤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IAM 정책에 명시적으로 디나이 규칙이 딱 박혀 있으면 이게 버킷 정책의 얼라우보다 무조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네, AWS 정책평가 로직에서 명시적 디나이는 언제나 얼라우를 이기거든요. 그렇군요. 무조건 디나이가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혹시 AWS 오거나이제이션스 환경을 쓰신다면 SCP, 그러니까 서비스 컨트롤 팔리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SCP요? 아, 조직 단위 정책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계정이 속한 조직 단위 OU나 아니면 계정 루트 레벨에 적용된 SCP에서 S3 관련 작업을 디나이하고 있다면 그 계정 안에서는 어떤 IAM 정책으로도 이 제한을 뚫을 수가 없어요. 와, 그럼 진짜 단순히 그 S3 버킷 자체 정책만 보면 안 되는 거네요. 접근하려는 사용자 정책, 심지어 그 위 조직 정책까지 다 봐야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계층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이겠어요. 보통 문제 생기면 그 리소스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유해주신 자료에 나온 개인 프로젝트 경험담도 딱 이 경우잖아요. 아, 네네. 읽기 전용 버킷이었는데 갑자기 막혔다는 거. 네, 처음엔 잘 되다가 접근이 막혔는데 원인이 버킷 정책이 아니라 테스트하다가 실수로 사용자 IAM 정책에 추가했던 그 디나이 조건 때문이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거 찾아서 제거하니 바로 됐다고. 바로 그거죠. 이 사례가 명시적 디나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문제 해결하려면 관련된 모든 정책 계층을 다 확인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추가 학습으로 AWS 오거나이제이션스나 SCP, IAM 정책 시뮬레이터 이런 거 더 공부하라고 나와 있고요. 네, 정말 문제 범위를 좀 넓게 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군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AWS 환경의 뭐랄까 문지기 같은 존재죠.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이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보죠. 왜 이 서비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IAM은 정말 AWS 보안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가 뭘 할 수 있나 이걸 정하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할까? 이걸 고민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아, 최소 권한 원칙. 네, 주요 구성 요소는 사용자, 그룹, 역할, 그리고 정책 이렇게 있는데요. 사용자나 그룹은 이제 사람이나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관리하는 거고, 역할은 특정 권한을 임시로 이렇게 위임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정책은 바로 이 권한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정의하는 문서죠. 네네.
IAM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최소 권한 원칙 구현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거고요. 꼭 필요한 작업만 딱 허용하니까 혹시라도 자격 증명이 유출돼도 피해 범위를 확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둘째는 역할을 통해서 키 관리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장기 액세스키 대신에 유효기간이 짧은 임시 자격증명을 쓰게 되니까 키가 유출될 위험 자체가 줄어들죠. 아, 맞아요. 키 관리 진짜 골치 아픈데. 그렇죠. 셋째는 모든 접근 시도는 그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서비스에 다 기록이 남아요. 마치 CCTV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다 추적하고 감사, 오디트하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 역할을 사용해서 키 관리 부담 줄인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네요. 개발자가 실수로라도 액세스 키를 코드나 설정 파일에 넣고 이런 거 정말 위험 부담 크잖아요. 아주 크죠. 네. 공유해주신 자료에서도 그 얘기 나왔었죠. EC2 인스턴스가 S3 접근할 때 인스턴스 안에 키 파일 두는 대신에 IAM 역할 할당했더니 보안 수준이 확 올라갔다는 그 경험담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론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 강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역할을 쓰는 게 처음에는 설정할 게 좀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보안이나 관리 편의성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자료의 그 추가 학습 계획처럼 IAM 정책 시뮬레이터나 조직 단위 정책 관리 같은 거 직접 실습해 보시면 더 복잡한 권한 관리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권한 관리를 넘어서 인프라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Infrastructure as Code, 즉 IAC, 그리고 그 대표주자 테라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네. 테라폼. 이게 뭐냐면요. 클라우드 인프라, 예를 들어 서버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요. 우리가 보통 웹 콘솔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CLI 명령어로 하나씩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테라폼이라는 사람이 읽고 쓰기 쉬운 선언적인 코드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에다가 EC2 인스턴스 2개, 로드 밸런서 하나, RDS 데이터베이스 하나 필요해. 이렇게 딱 명시해두면 테라폼이 알아서 클라우드 제공자 API를 호출해서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첫째, 인프라 구성 자체가 코드가 되니까 Git 같은 걸로 버전 관리가 가능해져요. 버전 관리. 네. 변경 이력 추적하고 협업하고 코드 리뷰하고 심지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 다 쉬워지는 거죠. 둘째는 그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 실행하면 실제 변경을 적용하기 전에 어떤 자원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삭제될 건지 미리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죠. 셋째는 재현성하고 일관성입니다.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면 개발 환경, 스테이징 환경, 운영 환경 이렇게 여러 환경에 걸쳐서 동일한 인프라를 반복적이고 아주 일관되게 구축할 수가 있어요. 와, 듣고 보니까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인프라 관리를 개인의 어떤 손맛이나 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딱 버전 관리되고 검토 가능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바꾸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도 테라폼 도입하고 나서 수동 작업할 때보다 장애가 크게 줄었다는 그런 경험담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체계적인 관리 덕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좀 작은 규모 프로젝트나 팀에게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거나 오버헤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배우는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초기 학습 곡선이나 설정에 드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거의 변경이 없는 인프라라면 수동 관리나 그냥 간단한 쉘 스크립트 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인프라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거나 여러 환경을 관리해야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IAC의 이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복 작업 줄이고 실수 방지하고 변경 관리 쉽게 해두는 측면에서 결국 시간을 절약해주고 안정성을 엄청 높여주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자료에서 다음 학습 목표로 언급된 모듈이니 워크스페이스니 원격 상태 백핸드니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복잡성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념들이고요.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겠네요. 자, 테라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듯 다른 자동화 도구, 엔시블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집니다. 둘 다 자동화 도구인데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은근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둘 다 자동화 도구는 맞는데 핵심 역할이랑 작동 방식이 달라서요.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좀 보완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보안 관계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테라폼은 주로 인프라 장원 자체를 프로비저닝, 즉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데 중점을 둡니다. 비유하자면 클라우드에 빈 땅 파고 집 짓고 창고 만드는 역할이죠. 아, 뼈대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엔시블은 이미 지어진 그 집 서버 안에 가구를 놓고 소프트웨어 설치,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웹서버 설치하고 설정 파일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이런 게 주된 용도죠. 아하, 역할이 다르네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상태 관리 방식인데요. 테라폼은 상태 파일, TF 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 현재 코드랑 실제 인프라 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맞춰 나가요. 상태 기반 스테이플이죠. 상태 파일. 네. 반면에 엔시블은 기본적으로는 상태를 추적하지 않아요. 대신 각 작업이 멱등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멱등성이에요? 그게 뭐죠? 멱등성이라는 건 여러 번 실행해도 항상 결과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최종 상태가 되도록 보장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 엔진X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작업을 10번 실행해도 이미 설치돼 있으면 더 이상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에이전트 없이 SSH 같은 걸로 접속해서 야마렐 형식의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테라폼으로 뼈대,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를 만들고 엔시블로는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느낌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그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혹시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하나만 쓸 수도 있죠. 인프라 구조만 만들 때는 테라폼만 쓸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서버들 설정 관리만 할 때는 엔시블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흔하고 또 강력한 시나리오는 이 둘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라폼으로 EC2 인스턴스, 네트워크, 보안 그룹 같은 기본 인프라를 쫙 구성한 다음에 엔시블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EC2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웹서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서비스 설정 같은 걸 싹 완료하는 거죠. 아, 그 공유해 주신 자료에 나온 개인 프로젝트 경험이 딱 이 함께 사용 시나리오였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테라폼으로 AWS VPC랑 EC2 만들고 엔시블 플레이북으로 그 위에 엔진넥스 설치하고 SSL 설정하고 서비스 배포까지 자동화해서 CI/CD 파이프라인 만들었다고요? 네. 각 도구의 강점을 살려서 역할을 딱 나누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훨씬 깔끔하고 관리하기 쉬워지는 거죠. 와, 정말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복잡한 배포 과정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엔시블 타워, 지금은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하죠. 아니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같은 도구들은 이런 협업이나 대규모 관리를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정까지 다 마쳤다고 칩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CDN,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웹사이트 속도 높여준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CDN이요. 네, CDN은 그 지리적으로 여러 지역에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 이걸 보통 엣지 서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엣지 서버들을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컨텐츠를 더 빨리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엣지 서버요? 네.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사용자가 웹사이트 컨텐츠, 특히 이미지나 비디오, CSS, JS 같은 정적 파일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원본 서버까지 요청이 가는 대신에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엣지 서버가 미리 저장, 캐싱해둔 복사본을 대신 착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 가까운 곳에서 주는 거군요. 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오, 원리는 간단한데 효과는 크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CDN의 장점은 단순히 속도 개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물론 가장 큰 건 사용자 경험 향상이죠. 로딩이 빠르니까요. 둘째는 트래픽 분산 효과가 엄청 큽니다. 수많은 엣지 서버가 요청을 나눠서 처리해 주니까 원본 서버의 부하가 확 줄어들어요. 갑자기 사용자가 막 몰려도 원본 서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아, 부하 분산.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셋째는 가용성 향상입니다. 일부 엣지 서버에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중단 위험이 줄어들죠. 넷째는 요즘 많은 CDN 서비스들이 디도스 공격 방어 같은 보안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요. 와,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안정성, 트래픽 처리 능력, 심지어 보안까지 다 개선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사용자 수가 엄청 많거나 그런 대규모 서비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작은 사이트는 별로 효과 없으려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거나 트래픽량이 엄청난 서비스일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되긴 하죠. 하지만 작은 서비스라도 정적 컨텐츠, 그러니까 이미지나 CSS, JS 파일 같은 거 비중이 높다면 CDN 도입으로 상당한 성능 개선 효과랑 또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까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엣지 서버가 요청을 많이 처리해주니까 원본 서버로 가는 트래픽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클라우드는 보통 트래픽 나가는 거에 따라 비용을 내니까 원본 서버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공유해 주신 자료의 그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 사례가 딱 좋은 예시네요. 네, 그렇죠.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적용했더니 전 세계 사용자 평균 응답 속도가 200ms 이하로 개선됐고 정적 파일 요청은 엣지가 다 처리해주면서 원본 서버 트래픽이 줄어서 비용까지 절감했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 경험, 안정성, 비용 효율성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 웹 서비스에서 CDN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죠. 정말 그렇네요. 자료에서 다른 CDN 서비스들 패스틀리나 아카마이 같은 거 비교 분석한다거나 람다의 엣지 같은 고급 캐싱 기법 학습 계획 세운 것도 다 이 CDN의 중요성을 알고 더 깊이 활용하려는 아주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데브옵스 여정의 정말 첫걸음에서 만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S3 접근 문제의 그 숨겨진 원인, 정책 계층 구조부터 시작해서 보안의 핵심인 IAM의 역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테라폼, 서버 설정을 자동화하는 앤스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을 확 높이는 CDN까지요.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클라우드 환경의 그 복잡성을 관리하고 또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말 기본적인 도구이자 또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 테라폼이 인프라라는 무엇을 왓을 만들지 관리하고 앤스블이 그 위에서 어떻게 how를 구성할지를 관리한다면 개발자가 코드를 딱 커밋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자동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하게 될까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그 답이 될까요? 아니면 더 똑똑해진 CI/CD 파이프라인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